서울의 번화가에서 한참 떨어진 성북동의 낡은 골목 끝자락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작은 한옥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은 한서윤이 운영하는 고서적 복원 작업실이자 그녀와 아들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몸을 숨긴 유일한 안식처였다. 서윤은 작업대 위에 놓인 조선 후기의 문집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찢어진 한지 사이로 핀셋을 밀어 넣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 냄새와 풀 냄새가 은은하게 감돌아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그 고요를 날카롭게 찢어발기며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낡은 대문이 거칠게 흔들리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불길한 진동은 마치 20년 전 그녀가 도망쳐 나왔던 그 지옥 같은 과거가 다시금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은 섬뜩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처럼 끈적하고 불쾌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전남편 박민준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빗장을 풀고 문을 조금 열자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든 민준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었고, 그의 말끔했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탐욕과 방탕함으로 일그러진 중년 남자의 초라한 형상만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서윤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거칠게 문을 밀치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서윤은 그 무례한 행동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는데, 민준은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마당을 휘젓고 다니며 혀를 찼다. 민준은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아들 지호의 낡은 운동화를 발로 툭 차며 서윤에게 다가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입을 열었는데, 그는 서윤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궁상맞게 살고 있는 꼴이 우습다며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고, 서윤은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억지로 화를 눌러 참았다. 민주는 서윤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서윤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자신이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도박, 빚에 쫓겨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고, 돈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팔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굶주린 하이에나와도 같았다. 서윤은 그가 돈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협박이었기에 그녀의 심장은 곤두박질 치듯 내려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를 꺼내 물며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넌지시 운을 떼었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는 것을 보며 승자의 미소를 지었는데, 그는 과거 서윤이 임신했을 당시에 날짜와 정황들을 들이대며 지호의 생부가 자신이 아닌 대한민국 최대 재벌인 카이스 그룹의 죽은 장남이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음을 알렸다. 서윤은 20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비밀이 가장 경멸하는 남자의 입을 통해 폭로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현기증을 느꼈지만,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모성애가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민주는 서윤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는 카이스 그룹에 이 사실을 알리면 지호는 재벌가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자신은 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며 비열한 거래를 제안해왔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입 다물라며 민준을 노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호가 재벌 3세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서윤이 지호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는데, 그는 카이스 그룹의 현재 실권자인 강도훈 대표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소문을 언급하며
그가 조카의 존재를 알게 되면 과연 가만히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는 서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며 당장 현금 5억을 마련해 오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강도훈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서윤은 당장이라도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지호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참아내야만 했다. 한편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카이스 그룹 본사 50층의 대표이사 집무실에서는 강도훈이 차가운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넓은 집무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막이 감돌았고, 오직 서류 넘기는 소리와 값비싼 만년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도훈은 형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란에 빠진 그룹을 강력한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장악하여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인물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형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혈육에 대한 미련이 깊은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최근 비밀리에 형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형이 사랑했던 여자가 임신한 채 사라졌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입수하게 되었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현재 성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새로운 조사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도훈은 시선을 창밖에서 거두지 않은 채 보고서의 내용을 읊어보라고 짧게 명령했고, 비서실장은 긴장한 목소리로 형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별장 주변의 탐문 조사 결과 한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도훈은 천천히 의자를 돌려 비서실장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 강렬했고, 그는 그 여자의 현재 거주지와 아이의 신상 명세를 당장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만약 그 아이가 형의 핏줄이 확실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의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명령했다. 도훈에게 있어 조카를 찾는 일은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라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반대 세력을 잠재우고 형의 유지를 잇는 후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의 일환이기도 했다. 다시 성북동의 작업실로 돌아와 서윤은 민준이 남기고 간 협박의 여운에 몸서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20년 전 카이스 그룹의 장남과 사랑에 빠졌으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다. 당시 그녀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충격에 빠져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고, 그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박민준과 형식적인 결혼을 했으나 그는 도박과 폭력으로 그녀를 괴롭히다 결국 이혼하고 떠났었다. 서윤은 지호만큼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기에 자신의 과거와 아이의 출생의 비밀을 철저히 숨겨왔지만, 이제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온 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서윤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일어섰는데,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눈매를 가진 지호는 죽은 그 사람을 꼭 닮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오는 존재였다. 지호는 마당에 어지럽게 찍힌 낯선 발자국들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애써 밝게 웃으며 아들을 맞이했고, 지호는 엄마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함을 감지했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윤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 저녁은 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겠다고 말을 돌렸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지호는 그런 엄마의 손을 말없이 꽉 잡아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 노력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든 지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지호의 친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작은 펜던트와 그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어루만지며 더 이상 도망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고 박민준이 카이스 그룹에 접촉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수를 써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유는 민준이 요구한 5억이라는 돈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거금이었기에 그가 돈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강도훈을 찾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강도훈과 맞서 단판을 지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카이스 그룹의 본사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강도훈의 집무실로 중년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고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끌려나가면서도 자신이 회장님의 숨겨진 조카에 대해 알고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남자는 바로 박민준이었다. 로비에서 벌어진 소란은 보고 체계를 통해 순식간에 비서실장에게 전달되었고 비서실장은 즉시 강도훈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는데 도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그 남자를 은밀한 접견실로 들이라고 지시했다. 도훈은 이것이 쥐새끼가 치즈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정보를 가진 내부 고발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조소가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고급스러운 접견실 소파에 앉아 불안한 듯 다리를 떨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도훈이 차가운 냉기를 뿜으며 들어오자 민주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침을 꼴깍 삼켰다. 도훈은 민준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창가에 기대어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며 용건만 간단히 말하라고 짤막하게 던졌는데 그 태도는 민준을 벌레 보듯 하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기죽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이 20년 전 죽은 강 회장의 아들을 키운 사람의 전남편이라고 소개했고 그 아이와 아이 엄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며 흥정을 시도했다. 도훈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반응을 보이자 민준은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뻔뻔하게 요구했다. 도훈은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민준이 내밀고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건네받았는데 그 사진 속에는 형이 생전에 아끼던 별장을 배경으로 낯선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여자의 품에는 갓난 아기가 안겨 있었다. 도훈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호기심이 동시에 묻어났다. 민주는 주소를 알려주는 대신 먼저 계약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도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비서실장에게 무언가를 지시했고 곧이어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와 민준을 강제로 제압했다. 도훈은 민준의 귓가에 대고 감히 내 형의 이름을 팔아 장사를 하려 든다면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며 서늘하게 경고했고 민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같은 시각 서유는 작업실 문을 걸어 잠그고 지호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민준이 이미 움직였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호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지호는 영문을 모른 채 엄마의 서두르는 모습에 당황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서유는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며 아들의 등을 떠밀었고 두 모자는 20년 동안 정들었던 보금자리를 뒤로하고 황급히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골목 어귀에는 이미 검은색 세단 몇 대가 길을 막고 서 있었고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서윤과 지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태도로 강도훈,
대표님이 모셔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서윤은 지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이미 포위망은 좁혀져 있었고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 사이로 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는 말끔한 수트 차림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강도운의 비서실장이었고 그는 서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도운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서윤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비켜달라고 소리쳤지만 비서실장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지호는 겁에 질린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서며 누구신데 이러냐고 따져 물었다. 비서실장은 지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지호의 이목구비가 죽은 강 회장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도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대상을 찾았다고 보고했고 그 통화 내용을 들은 서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털썩 주저앉을 뻔한 다리에 힘을 주어 버텼다.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좁은 골목길을 가득 메우며 뿜어내는 위압감은 마치 거대한 성벽이 앞을 가로막은 듯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담벼락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조차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비서실장은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고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오며 회장님의 지시를 거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하며 서윤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려 했다. 지호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위협하는 낯선 사람들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서윤은 아들이 이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속삭였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가장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최고급 세단의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구두굽 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는데 차에서 내린 남자는 다름 아닌 카이스 그룹의 젊은 총수 강도운이었고 그의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도운은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 수트 차림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며 천천히 두 모자에게 다가왔는데 그의 시선은 서윤을 지나쳐 곧바로 지호의 얼굴에 고정되었고 그 눈동자 속에는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형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형과 꼭 닮은 지호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마음속으로 이미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졌지만 겉으로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 도우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리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는데 그는 이 여자가 지난 20년 동안 재벌가의 핏줄을 숨겨두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며 몸값을 키워온 치밀한 기회주의자일 것이라고 단정짓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원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서윤은 모욕감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도운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애쓰며 똑바로 그의 눈을 쳐다보고 우리는 당신들의 더러운 돈 따위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아들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거대한 바위에 던져진 계란처럼 무력하게 흩어졌다. 도우는 서윤의 반발을 가소롭다는 듯 무시하며 지호가 자신의 형인 강민우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채기를 박았고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서윤의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지호는 엄마와 낯선 남자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신의 출생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을 감지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서윤은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며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도우는 그런 지호에게 다가가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런 누추한 골목이 아니라 카이스 그룹의 꼭대기라고 속삭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호출과도 같았다. 서윤은 기겁하며 도운의 손에서 명함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도운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비서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서윤이 품에서 작은 커터, 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하자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강도훈은 서윤의 극단적인 행동에 잠시 멈칫하며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제지했는데 그는 이 여자가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당장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려다가 사단이 나면 언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지만 조만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만약 도망치려 한다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찾아낼 것이니 헛수고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도운이 차에 올라타자 검은 세단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골목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지만 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지호는 멍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차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존재를 뿌리째 뒤흔드는 의문 속에 잠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지호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는데 그녀는 아들이 받을 상처가 두려워 진실을 덮어두려 했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버렸고 지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은 채 침묵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서윤은 부엌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박민준이 강도훈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아들의 비밀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은 그녀가 그동안 지켜온 모든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배신행위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민준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강도훈의 감시망에 걸려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악물며 참아내야 했다. 한편 강도훈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난 박민주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허름한 술집 구석에 처박혀 연거푸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가진 히든카드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힐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억울함에 가슴을 쳤다. 그는 강도훈이 자신을 무시하고 직접 서윤을 찾아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신이 이 판에서 완전히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직감했고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에 비열한 눈빛을 번뜩였다. 민주는 서윤이 스스로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려면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즉시 휴대폰을 꺼내 뒷골목에서 알고 지내던 질 나쁜 건달들과 흥신소 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의 작업실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업무를 방해하라고 사주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작업실 앞에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서성거리며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했고 인터넷 게시판에는 서윤이 가짜 고서적을 진품으로 속여 판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예약되어 있던 보건 의뢰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전화가 빗발쳤고 심지어 작업을 맡겼던 기존 고객들마저 찾아와 당장 물건을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서윤은 이것이 박민준의 지심을 직감했지만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작업실 유리창이 누군가가 던진 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을 맛보았다. 강도훈은 집무실에서 비서실장을 통해 서윤의 작업실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소란들을 보고받았는데 그는
이 상황을 서윤과 박민준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오해하고 혀를 찼다. 도우는 서윤이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며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뒤로는 전 남편과 짜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들끼리의 이권 다툼이 격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지저분한 가정사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지만 그 진흙탕 속에 자신의 형의 핏줄인 지호가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기에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도우는 서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그녀의 작업실 근처에 위치한 고급 찻집으로 그녀를 호출했는데 이번에는 강제적인 동행이 아닌 정식적인 초대 형식을 취했지만 거절할 경우 작업실에 대한 법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은근한 협박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윤은 엉망이 된 작업실을 뒤로하고 지호에게는 잠시 외출한다고 둘러댄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고 찻집의 프라이빗 룸에 들어서자 도우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며 그녀를 맞이했다. 도우는 서윤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며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금액을 적을 수 있는 백지수표와 지호의 양육권 포기 각서라고 말하며 이제 그만 연극을 멈추고 현실적인 선택을 하라고 종용했다. 서윤은 도운의 말에 담긴 경멸과 오해에 치가 떨렸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그 봉투를 밀어내고는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가여운 사람이라며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호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의미가 없으며 자신은 아들을 물건처럼 거래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고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재벌이라도 엄마로서의 권리를 뺏을 수는 없다고 일갈했다. 도우는 서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곧바로 냉정함을 되찾으며 그렇다면 법정에서 모든 것을 가리자고 선언했다. 한편 집에서 홀로 남겨진 지호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카이스 그룹과 강도운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젊은 시절 요절한 강도운의 형 강민우의 사진을 발견하고는 숨이 돋칠 듯한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강민우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고 지호는 그동안 엄마가 왜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는지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강도운이 왜 자신을 그런 눈으로 쳐다봤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지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갔는데 문 밖에는 술에 취한 박민준이 서 있었고 그는 서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호에게 다가왔다. 박민준은 지호에게 친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꼬드겨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지호에게 서윤이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지호를 이용하려 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이간질을 시도했다. 그는 지호가 충격을 받은 틈을 타 자신을 도와주면 친가 쪽과 연결해 주겠다고 회유했지만 지호는 본능적으로 민준의 말에 거짓이 섞여 있음을 감지하고 그를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다. 민준은 지호가 호락호락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내며 강제로 지호의 팔을 잡아 끌었고 지호가 반항하자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신호를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서윤은 도은과의 담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골목 어귀에서 이웃 주민들로부터 낯선 남자가 지호를 데리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색이 되어 미친 듯이 공원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멀리서 민준이 지호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앞뒤 잴 것 없이 달려들어 민준을 밀쳐내고 지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다. 민준은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며 서윤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이제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힘으로라도 해결하겠다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민준의 손목을 강력한 악력으로 낚아챘는데
놀란 민준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강도훈이 서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훈은 서윤과의 만남 이후 그녀의 태도에 의문을 품고 몰래 그녀의 뒤를 밟았던 것이었고, 민준이 지호를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하여 개입하게 된 것이었다. 도훈은 민준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며 내 조카에게 손대지 말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혈육에 대한 보호 본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지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엄마와 그 엄마를 위협하는 전남편, 그리고 그 전남편을 제압하며 자신을 조카라고 부르는 재벌 회장 사이에서 극도의 혼란을 느끼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서윤은 도훈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가 지호를 보호하려는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지금 당장은 민준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도훈과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도훈은 민준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호통쳤고, 민준은 분한 표정으로 물러나면서도 두고 보자며 악담을 퍼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상황이 종료되자 도훈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서윤과 지호에게 다가왔는데, 그는 방금 전의 거친 모습과는 달리 다소 누그러진 태도로 지호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다. 서윤은 도훈의 호의를 여전히 의심하며 지호를 감싸 안았지만, 도훈은 한숨을 내쉬며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알지만 저런 놈이 주변을 맴도는 이상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에게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거처를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납치나 감금이 아니라 순수한 보호 차원에서의 제안임을 강조하며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서윤은 자존심상 거절하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린 지호의 얼굴과 박민준의 광기 어린 눈빛을 떠올리며 갈등하기 시작했고, 도훈은 그런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카드를 쥐어주고는 차에 올랐다. 서윤은 멀어지는 도훈의 차를 바라보며 손에 쥐어진 카드를 꽉 움켜쥐었는데, 그것은 마치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깨진 유리창과 어지럽혀진 마당은 더 이상 이곳이 안식처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고,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녀의 선택이 지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알기에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엄마로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는 한이 있더라도 망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이 뼈에 시리도록 차갑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지만, 한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결단을 내려야만 했는데, 어젯밤 박민준의 광기 어린 위협은 그녀가 더 이상 이 낡은 한옥에서 아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잔인한 현실을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었다. 지호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방문 너머로 엄마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강도훈이 남기고 간 명함을 집어들었는데,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마치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를 무거운 판결문처럼 느껴져 숨이 턱 막혀왔다. 그녀는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심정으로 휴대폰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도훈의 건조하고 낮은 목소리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독한 마음을 먹고 그가 제안했던 안전 가옥으로의 이동을 수락하겠다고 통보했다. 강도훈은 서윤의 전화를 예상이라도 한 듯 즉시 사람을 보내겠다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골목 앞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도착했는데, 서윤은 지호의 손을 꼭 잡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으로 차에 올랐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으며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칸막이는 그들의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켰는데,
지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고 서유는 그런 아들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속삭였지만 스스로도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도은의 사저가 아닌 카이스 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프라이빗 메디컬 센터였고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은 병원이라기보다는 요새에 가까운 위압감을 풍기고 있어 두 사람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VIP 진료실에는 강도훈이 미리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는 서윤과 지호가 들어서자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맞이했고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마주한 경영자의 냉철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도우는 자리에 앉으라는 권유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유전자 검사 동의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지호가 형의 핏줄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모든 보호와 지원의 전제 조건이라고 차갑게 못 박았다. 서유는 도훈의 태도가 마치 물건의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골동품상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모욕감을 느꼈지만 지금 상황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지호는 낯선 환경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주눅이 든 채 엄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진료실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는데 간호사가 지호의 구강 상피 세포를 채취해 나간 뒤 도우는 비로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서윤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는 형이 죽은 후 왜 바로 찾아오지 않고 20년이나 숨어 살았는지 물으며 서윤이 그동안 아이를 볼모로 몸값을 키우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는데 그 말 속에는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의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다. 서윤은 도훈의 무례한 추궁에 기가 막혔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자신은 당신네 집안의 돈 따위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지호를 평범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서윤은 과거 강민우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가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싶어 했던 순수한 영혼이었음을 상기시켰고 지호가 그런 아빠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존재를 숨겨왔다고 덧붙였다. 도우는 형에 대한 서윤의 묘사에 잠시 표정이 일그러졌는데 그는 형이 무책임하게 사랑을 쫓아 도망친 탓에 자신이 원치 않게 그룹을 떠맡아야 했던 과거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우는 서윤의 말을 변명으로 치부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내심 그녀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무엇보다 형을 쏙 빼닮은 지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리태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가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오자 방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는데 도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과감하게 밀봉을 뜯어 서류를 확인했다. 결과지 상단에 적힌 99.99%라는 숫자를 확인한 순간 도훈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호와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조카를 찾았다는 기쁨을 넘어 형이 세상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자신의 핏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주는 묵직한 충격이었고 동시에 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변수가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도우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태도를 싹 바꾸어 이제부터 지호는 카이스 가문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의심 대신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당장 짐을 챙겨 한남동에 위치한 본가로 들어올 것을 명령하며 그곳에서 지호는 후계자 수업을 받게 될 것이고 서윤은 지호의 생모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대외적인 활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서유는 도훈이 지호를 마치 회사의 자산처럼 취급하며 자신들의 삶을 멋대로 재단하려 드는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도훈을 향해 우리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며 지호는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안전을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라고 소리쳤고, 만약 당신이 지호를 이용하려 든다면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훈은 서윤의 격렬한 반항에 미간을 찌푸리며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갈했는데, 그는 이미 박민준과 같은 하이에나들이 냄새를 맡은 이상 지호가 평범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힘과 권력만이 지호를 지킬 수 있다고 냉정하게 지적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고, 그 사이에서 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와 삼촌이라는 낯선 남자 사이를 번갈아 보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한편 강도훈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거리로 내쫓긴 박민주는 벼랑 끝에 몰린 쥐의 심정으로 서울의 뒷골목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의 휴대폰은 빚독촉을 하는 사채업자들의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은 바로 카이스 그룹 내에서 강도훈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대파 세력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민주는 과거 도박장에서 주워들었던 풍문을 더듬어 강도훈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는 최 이사라는 인물을 떠올렸고, 그가 강도훈을 끌어내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박민주는 수소문 끝에 최 이사의 측근과 접촉하는 데 성공했고, 자신이 강도훈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패를 쥐고 있다며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간청했는데, 처음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던 그였지만 강민우의 숨겨진 아들이라는 키워드를 던지자 상대방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다. 그날 밤 서울 외곽의 은밀한 요정에서 박민주는 최 이사와 마주 앉게 되었는데, 최 이사는 뱀처럼 교활한 눈빛으로 민준을 훑어보며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민준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주겠노라고 유혹했다. 민준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이 가진 정보를 술술 불기 시작했고, 지호의 존재와 현재 서윤이 강도훈에게 의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다. 최 이사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강도훈이 형의 아들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주주총회에서 도훈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호를 옹립하여 섭정을 통해 그룹을 장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즉시 착수금 명목으로 두툼한 돈봉투를 건네며 앞으로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일 것을 명령했고, 민준은 돈을 받아 챙기며 굽실거렸지만 자신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최 이사는 민준이 나가자마자 신복을 불러 지호를 확보할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는데, 그의 목표는 강도훈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지호를 손에 넣어 강도훈을 협박할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다시 메디컬 센터의 진료실로 돌아와 서윤과 도훈은 팽팽한 대치 끝에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는데, 서윤은 지호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도훈의 보호를 받되 지호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적인 후계자 수업이나 언론 노출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도훈은 탐탁지 않았지만 일단 지호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서윤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두 모자를 자신의 본가로 데려가기 위해 준비된 차량에 태웠다. 차가 출발하고 화려한 도심을 지나 한남동의 높은 담벼락 안으로 들어서는 동안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마치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섬뜩한 기분이었다. 강도훈의 저택은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성과 같았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도열해 있는
고용인들의 깍듯한 인사는 서윤과 지호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도우는 지호에게 2층의 가장 넓은 방을 내어주며 이곳이 네가 앞으로 지낼 곳이라고 말했고, 서윤에게는 바로 옆방을 배정해 주었는데 두 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서윤이 언제든 지호를 살필 수 있도록 배려한 구조였지만 동시에 감시하기에도 용이한 형태였다. 지호는 침대 위에 놓인 최고급 옷가지들과 최신형 전자기기들을 보며 낯설어했고, 서윤은 아들에게 짐을 풀라고 말하며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는데 정원 곳곳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이곳이 안전한 피난처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도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형의 사진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는 20년 만에 나타난 조카의 존재가 자신에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했었다. 그는 지호의 눈빛에서 형의 따뜻함을 보았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을 경계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비서실장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는데 사내 정보망을 통해 최 이사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는 내용이었고, 도우는 직감적으로 박민준이 딴 마음을 품고 움직였음을 알아차렸다. 도우는 술잔을 내려놓고 눈빛을 번뜩이며 즉시 보안팀을 소집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는 최 이사가 지호를 노리고 움직인다면 이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그룹의 존망이 걸린 전쟁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서윤과 지호가 머물고 있는 2층을 올려다보며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의 핏줄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택 밖에서는 불길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했다. 한남동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위협은 마치 스며드는 습기처럼 집안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었는데, 강도우는 최 이사의 움직임이 포착된 이후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리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며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모니터를 통해 저택 내외부를 감시하며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었고, 특히 지호가 머무는 2층 복도에는 24시간 교대로 경호원들을 배치하여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를 구축하고 있었다. 서윤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삼엄한 경비 태세를 바라보며 자신이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온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가슴을 졸였지만 지금으로서는 도운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이 그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이튿날 오후 지호의 정밀 건강 검진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도우는 동선을 극비에 붙이고 미끼 차량까지 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그는 내부 첩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발 직전에야 목적지와 경로를 경호 팀장에게만 알리는 등 신중을 기했다. 서윤과 지호는 방탄 유리가 장착된 특수 제작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앞뒤로 호위 차량들이 따라붙으며 대열을 이루어 저택을 빠져나갔다. 도심의 도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꽉 막혀 있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서윤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으며 그녀는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한 듯 자꾸만 백미러를 확인하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차량이 한적한 우회도로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리무진을 향해 돌진해왔고, 운전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어 충돌을 피했지만 차체는 중심을 잃고 가로수와 부딪히며 굉음을 내고 멈춰섰다. 충격으로 인해 에어백이 터지고 차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서윤은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지호를 품에 안아 보호하며
고개를 들었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차량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목격했다. 경호 차량에서 내린 요원들이 즉시 괴한들과 맞서 싸우며 격렬한 육탄전이 벌어졌고 도우는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으며 당장 지원 병력을 보내라고 소리쳤지만 현장의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괴한들 중 한 명이 리무진 문을 강제로 뜯어내려 시도하자 서윤은 공포에 질린 지호의 눈을 가려주며 차 안에 비치된 비상용 소화기를 집어들고 문이 열리면 놈의 머리를 내리치겠다고 결심하며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었다. 다행히 경호 팀장이 괴한을 제압하고 지원 병력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하자 놈들은 순식간에 흩어져 도주했는데 이 모든 과정은 불과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서윤에게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공포의 시간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도우는 찌그러진 차량에서 서윤과 지호를 구출해내며 자신의 불찰로 인해 두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고 창백하게 질린 서윤의 얼굴을 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저택으로 돌아온 후 서윤은 지호를 진정시키고 재운 뒤 피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도운의 서재로 쳐들어가 책상을 내리치며 따져 물었는데 그녀는 당신의 완벽하다던 보안이 고작 이 정도냐며 울분을 토했다. 도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서윤은 단순히 사과를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고 그녀는 이번 공격이 우리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내부 정보 유출을 의심했다. 그녀는 박민준이 최 이사 측과 결탁했다면 그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보호만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남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도우는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세에 압도되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도운에게 자신을 이 전쟁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며 박민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했는데 그녀는 지난 20년간 민준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의 약점과 비리 증거들을 몰래 수집해 왔음을 밝혔다. 도우는 서윤이 단순히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 싸워온 전사였음을 깨닫고 경이로움을 느꼈으며 그녀가 내민 낡은 USB 메모리에는 민준의 도박 장부와 불법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최 이사 측근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도우는 이것이야말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서윤에게 정식으로 공조를 제안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도운의 저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치밀한 작전 본부로 탈바꿈했는데 서윤은 도운과 머리를 맞대고 앉아 박민준과 최 이사 세력의 연결고리를 파헤치며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데 몰두했다. 도운은 서윤이 의외로 뛰어난 분석력과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 그녀는 고서적 복원 작업을 통해 길러진 세밀한 관찰력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과 인맥 관계도에서 놓치기 쉬운 허점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커피를 마시며 토론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도우는 서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지적인 매력과 강인함에 점차 빠져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적인 감정보다 눈앞의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한편 지호는 충격적인 사건 이후 며칠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다가 어느 날 밤 거실로 내려와 도운과 마주쳤는데 도운은 지호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며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지호는 우유잔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아빠를 닮았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사진 앨범을 꺼내 지호에게 보여주었다.
앨범 속 강민우는 지호와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고 지호는 사진 속 아빠의 환한 미소를 보며 묘한 그리움과 안도감을 느꼈는데 도우는 형이 얼마나 자유롭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호의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덤덤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 대화를 통해 지호는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었고 도운 역시 지호를 형의 대리인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자 사랑스러운 조카로 받아들이며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었다. 박민주는 최 이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기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다리를 틀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단순히 전철을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 거대 재벌 그룹의 권력, 다툼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민준을 불러내어 다음 단계의 작전을 지시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주주총회장에 직접 나타나 강도훈이 조카를 납치하고 감금했다는 거짓 폭로를 하라는 것이었다. 민준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며 망설였지만 최 이사는 이미 민준이 되돌아갈 다리는 끊어졌다며 만약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민준은 자신의 목숨줄이 그들의 소나기에 쥐어져 있음을 깨닫고 공포에 떨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고 도훈과 서유는 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승부를 걸어올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이번 기회에 반대파 세력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구상했다. 서유는 자신이 직접 주주총회의 증인으로 나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자청했지만 도훈은 너무 위험하다며 만류했는데 서유는 지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도훈은 서윤의 의지를 꺾지 못하고 그녀를 위한 특별 경호팀을 편성하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까지 준비하며 그녀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기로 결정했다. 주주총회 전날 밤 도훈은 정원에서 서윤과 마주쳤는데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워 도훈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윤에게 다가가 이번 일이 끝나면 지호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서윤은 도훈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당신이 냉혈한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전후의 이상의 감정을 읽었지만 내일 벌어질 전쟁을 앞두고 있기에 그 마음을 애써 삼키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드디어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고 카이스 그룹 본사 앞은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최 이사 측에서 미리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강도훈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을 쏟아냈기 때문이었다. 회의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최 이사는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의장석을 바라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는 박민준이라는 히든카드가 강도훈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도훈이 비장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서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도훈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지만 최 이사는 발언권을 가로채며 긴급 안건으로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활짝 열리며 박민준이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들어섰는데 그는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지만 최 이사의 눈치를 보며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강도훈이 자신의 친아들을 강제로 납치해 갔으며 아이 엄마인 전철을 협박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고 장내는 충격에 휩싸인 주주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도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노려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최 이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강도훈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바로 그때 도훈의 신호에 따라
회의장 뒷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에 박민주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최 이사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다. 서윤은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재벌가 며느리보다도 기품 있고 강렬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박민준과 최 이사의 결탁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든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제가 바로 그 아이의 엄마이자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입니다라고 선언했고 그 순간 회의장 안에 공기는 반전의 서막을 알리는 침묵으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회의장 안을 가득 메웠던 웅성거림은 한서윤이 마이크 앞에 서자마자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수백 개의 눈동자와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는 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 서윤은 떨리는 손을 연단 아래로 감추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이 단순히 호기심 어린 관중이 아니라 아들 지호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심판관들이라는 사실을 직시했고 그들의 시선에 담긴 의심과 호기심을 확신과 신뢰로 바꿔놓아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다. 박민주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최 이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비서에게 무언가를 급히 지시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흐름은 그들의 손을 떠나 서윤의 의지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서윤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어 자신이 바로 강도훈 대표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의 생모임을 밝혔고 박민준이 주장한 납치와 강금설은 모두 날조된 거짓이며 오히려 강 대표는 전 남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준 은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녀의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서윤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타자기를 두들겨댔는데 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박민준이 지난 20년 동안 도박과 빚에 시달리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이의 출생 비밀을 미끼로 거액을 요구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박민주는 서윤의 말이 계속될수록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저 여자가 미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하며 꼴사납게 몸부림칠 뿐이었다. 최 이사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하며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서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고 주주총회장은 사적인 가정사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 당장 저 여자를 내보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준비해온 서류 가방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이 안에는 박민준이 최 이사 측근과 통화하며 강도훈 대표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음모와 불법 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어 있다고 맞받아쳤다. 도훈은 서윤의 행동에 맞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술팀에게 신호를 보냈고 회의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박민준과 최 이사의 하수인이 나눈 대화 내용이 자막과 함께 생생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추악하고 적나라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녹음 파일 속에서 박민주는 강도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성공 보수로 20억을 주겠다는 제안에 히히덕거리며 동조하고 있었고 최 이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야유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최 이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그는 아니라고 소리치며 조작된 파일이라고 발버둥 쳤지만 스크린에 연이어 공개된 불법 계좌 이체 내역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서윤은 냉철한 표정으로 최 이사를 바라보며 당신들의 더러운 권력 다툼에
죄 없는 아이를 이용하려 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주주들은 물론 도운조차 전율을 느낄 정도의 강렬한 카리스마를 경험했다. 강도운은 이 기세를 몰아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불찰로 인해 그룹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점을 사과함과 동시에 이번 일을 계기로 그룹 내부에 뿌리 박힌 부패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최 이사와 그의 동조한 임원들에 대해 즉시 해임안을 발의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공표했으며, 주주들은 압도적인 지지와 박수로 도운의 결단에 힘을 실어주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강도운을 지지하는 열기로 가득 찼고, 패배를 직감한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으며, 박민주는 혼란을 틈타 도주하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다.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 박민주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품 안에 숨겨두었던 잭나이프를 꺼내들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여직원을 인질로 잡으며 길을 비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최악의 발악을 시작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흩어지며 공포에 질린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도우는 즉시 경호원들에게 대기하라는 수신호를 보내며 자극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서윤은 박민준의 미친 짓에 경악하며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민준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서윤을 향해 이 모든 게 너 때문이라며 저주 섞인 욕설을 퍼붓고는 인지를 끌고 뒷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도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민준에게 지금이라도 흉기를 내려놓으면 선처를 호소해 줄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민준은 듣지 않고 허공에 칼을 휘두르며 접근을 차단했고, 그 틈을 타 비상구 문을 열고 복도로 빠져나갔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 뒤를 쫓았고, 도운 역시 단상에서 뛰어내려 추격을 시작하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팔을 잡으며 제발 지호를 생각해달라고 애원하자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자신의 전남편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막고 싶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도운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도운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뒤 보안팀장에게 추격을 맡기고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이 도주하고 최 이사가 보안 요원들에 의해 끌려나간 후 회의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 여파는 실로 엄청났는데, 뉴스는 실시간으로 카이스 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혈통의 비밀, 그리고 한 여인의 용기 있는 폭로를 대서특필하고 있었다. 도우는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차단하고 그녀를 곧바로 대표이사 집무실로 데려갔는데,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풀리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다. 서윤은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주저앉았고, 도우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건네며 그녀의 옆에 앉아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그 손길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하게 서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도우는 물을 마시는 서윤을 바라보며 오늘 당신은 정말 대단했다고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는데, 그는 자신이 수많은 협상과 전투를 치러봤지만 오늘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적은 처음이었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그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붉어진 뺨은 그녀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여린 여성성을 발견하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서윤을 형의 여자나 조카의 엄마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매력적인 여성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서윤 역시 도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감정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한편 도주에 성공한 박민주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역 화장실에 숨어들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그는 땀과 공포에 젖은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노려보았다. 최 이사와의 연락은 두절되었고 약속받았던 돈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이제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확인하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다가 이내 그 웃음은 서윤과 도훈에 대한 맹렬한 증오로 바뀌었는데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진 원인이 모두 그 두 사람에게 있다고 굳게 믿으며 이를 갈았다. 그날 저녁 도훈과 서윤은 지호가 기다리고 있는 저택으로 돌아왔는데 지호는 TV를 통해 엄마의 활약상을 지켜보았는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나와 서윤의 품에 안기며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울먹였다. 서윤은 아들을 끌어안고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고 도훈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놓쳐버린 박민준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다. 도훈은 경호 팀장에게 박민준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지시하고 저택 주변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지만 어둠 속에 숨어있는 뱀의 도끼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 늦은 밤 서윤은 잠이 오지 않아 정원으로 나왔는데 밤 공기는 상쾌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정원 한구석 벤치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도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었다. 도훈은 오늘 일로 인해 당신이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다며 앞으로 겪게 될 불편함에 대해 미안해했지만 서윤은 지호를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할 몫이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도훈은 그런 서윤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과 지호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며 서로의 마음에 자리 잡은 감정을 확인하는 침묵의 대화가 오고 갔다. 그러나 평화로운 저택의 담장 밖 어둠 속에서는 박민준이 증오로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저택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는 변장을 한 채 노숙자 틈에 섞여 경찰의 눈을 피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낡은 대포폰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도훈과 서윤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질투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고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질 바에는 그들도 함께 길동무로 삼겠다는 끔찍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민주는 과거 뒷골목에서 알게 되었던 폭파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넣을 테니 자신을 도와달라고 의뢰했고 그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위험한 도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카이스 그룹은 주주 총회의 성공적인 방어와 부패 세력 척결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도훈은 그룹의 수장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게 되었지만 그는 승리의 기쁨보다 박민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보고에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도훈은 서윤에게 당분간 외출을 삼가고 저택 안에만 머물 것을 당부했지만 서윤은 작업실에 두고 온 중요한 복원 도구들을 챙겨야 한다며 잠시 다녀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도훈은 망설이다가 최정의 경호원들을 붙여주는 조건으로 허락했는데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서윤을 태운 차가 저택 문을 나서는 것을 불안한 눈빛으로 배웅했다. 서윤이 작업실에 도착하여 짐을 챙기는 동안 경호원들은 골목 입구와 작업실 주변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작업실 내부에는 이미 박민준이 침입하여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민준은 서윤이 들어오기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가 작업대 위의 물건들을 정리하느라 등을 보인 순간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약품이 묻은 손수건으로 기절시켰다. 민준은 의식을 잃은 서윤을 미리 준비해둔 대형 트렁크 가방에 집어넣고 뒷문을 통해 빠져나갔는데 이 모든 과정은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치밀하게 계산된 동선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유유히 준비된 트럭에 올라타 현장을 벗어났다. 한서윤의 작업실이 텅 비어 있다는 보안팀장의 다급한 보고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순간 강도훈의 심장은 마치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추락감을 느꼈는데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을 거칠게 쓸어버리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카이스 그룹을 이끌어오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극심한 공포와 분노가 전신을 휘감았고 즉시 모든 보안, 인력과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작업실 주변의 CCTV와 도로 방범 카메라를 샅샅이 뒤지라고 고함쳤다. 비서실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했고 상황실의 모니터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라진 트럭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도훈은 주먹을 꽉 쥐어 손바닥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추적 결과 범인의 차량은 도심을 빠져나와 인천 방향의 국도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곳은 폐쇄된 항만 창고들이 밀집해 있어 인적이 드물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쉬운 우범지대였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폭우로 변해버렸고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며 도훈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도훈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가겠다고 나섰는데 경호 팀장이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려 아무도 그의 앞을 가로막지 못했다. 그는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며 제발 서윤이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고 만약 그녀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상처가 생긴다면 박민준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의식을 잃었던 서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깨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손발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어 꼼짝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비린내로 인해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가 눈을 뜨자 흐릿한 시야 속에 낡은 컨테이너 박스와 녹슨 기계들이 보였고 그 앞에는 박민준이 한 손에 술병을 든 채 비틀거리며 서 있었는데 그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붉게 충혈되어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윤은 공포심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지만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고 밖에서는 세찬 빗소리와 파도 소리가 들려와 이곳이 바닷가 근처의 외딴 곳임을 짐작하게 했다. 민주는 서윤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는데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모두 너와 그 재벌놈 때문이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박민주는 서윤의 얼굴에 술 냄새를 풍기며 이제 곧 네가 믿고 의지하던 강도훈이 이곳으로 올 것이고 그가 보는 앞에서 너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어 영원히 고통을 주겠다고 끔찍한 계획을 털어놓았다. 서윤은 그에게 제발 이성을 찾으라고 호소하며 지금이라도 멈추면 선처를 부탁해주겠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그녀의 뺨을 때리며 닥치라고 소리쳤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강도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훈의 목소리가 들리자 민주는 희열에 찬 표정으로 경찰을 따돌리고 혼자 오지 않으면 서윤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윤은 도훈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민준이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바람에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고 전화기 너머의 도훈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알겠으니 그녀에게 손대지 말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도훈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며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좌표를 향해 엑셀을 밟았는데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시야는 흐릿하기만 했고 도로 위에 빗물은 타이어를 미끄러지게 만들어 몇 번이나 사고가 날 뻔한 위기를 넘겼다.
그는 형이 죽던 날의 기억이 오버랩되며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절대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공포를 짓눌러 버렸다. 약속 장소인 폐양만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고 오직 번개가 칠 때마다 앙상하게 드러나는 크레인의 실루엣만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우는 차에서 내려 비를 맞으며 천천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주머니 속에 위치 추적기를 켜 경찰에게 털어온다 신호를 보냈다. 창고 문이 열리고 희미한 조명 아래 박민준이 서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자 도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는데 서윤의 얼굴은 멍투성이였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민주는 비에 젖은 생쥐꼴로 나타난 도훈을 보며 킬킬거렸는데 그는 도훈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며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들었고 도훈은 서윤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서윤은 도훈이 자신 때문에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도훈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입모양으로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민주는 도훈의 굴복하는 모습에 잠시 방심한 듯 칼을 쥔 손에 힘을 빼며 다가와 도훈의 머리를 발로 툭툭 쳤는데 이것이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 도훈은 민준이 거리를 좁혀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짐승 같은 반사신경으로 튀어올라 민준의 손목을 쳐내며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의 명치를 가격하여 뒤로 밀어냈다. 민준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곧바로 품속에서 또 다른 흉기를 꺼내들고 덤벼들었고 두 남자는 빗물이 고인 바닥을 뒹굴며 처절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도훈은 격투기 훈련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했고 반면에 민주는 밑바닥 인생을 살며 싸움에 이골이 난 데다가 약물에 취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 힘겨운 싸움이 이어졌다. 도훈의 얼굴과 셔츠는 찢어지고 피로 물들었지만 그는 서윤이 있는 쪽으로 민준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막아섰고 그 모습은 마치 둥지를 지키는 늑대와도 같았다. 서윤은 두 남자가 엉겨붙어 싸우는 동안 필사적으로 밧줄을 풀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의자 뒷부분에 튀어나온 녹슨 못에 손목을 비벼대며 밧줄을 끊으려 했고 살점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랐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드디어 밧줄이 느슨해지며 손이 자유로워지자 그녀는 재갈을 뱉어내고 주변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는데 그 순간 민준이 도훈의 복부를 걷어차고 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도훈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가며 숨이 넘어가는 위급한 상황이 되자 서윤은 괴성을 지르며 달려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민준의 등을 가격했다. 민준은 예상치 못한 일격에 충격을 받고 옆으로 쓰러졌고 도훈은 그 틈을 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쓰러진 줄 알았던 민준은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그의 눈은 이제 완전히 돌아버려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다시 집어들고 서윤을 향해 돌진했다. 도훈은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민준을 끌어안았고 민준의 칼날이 도훈의 옆구리를 스치며 붉은 선혈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서윤은 도훈의 부상에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지만 도훈은 고통을 참아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민준의 팔을 꺾고 그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민준은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고 도훈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토해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경찰차와 구급차가 요란한 불빛을 번쩍이며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쓰러진 민준을 에워싸며 수갑을 채웠다. 서윤은 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도훈에게 기어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상처를 지혈하며 울먹였는데 도우는 그런 서윤의 손을 잡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서윤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고 서윤의 얼굴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생사의 고비를 넘긴 안도감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했고 주변의 소음은 모두 사라진 채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강하게 울리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다가와 도운을 들것에 실으려 하자 서윤은 그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도운 역시 그녀의 손을 꽉 잡은 채 병원까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도운을 바라보며 서윤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재벌 CEO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켜낸 진정한 남자이자 지호의 든든한 보호자였다. 도우는 마취제가 투여되어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서윤을 바라보며 이제 끝났다고 안심시켰고 서윤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맙고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고백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박민주는 살인 미수와 납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창고 구석에서는 그가 밀항을 준비했던 증거물들과 불법 약물들이 다수 발견되어 그의 몰락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병원에 도착한 도우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서윤은 피 묻은 옷을 입은 채 수술실 앞을 지키며 기도를 올렸는데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호가 울면서 엄마에게 안겼다. 지호는 엄마와 삼촌이 겪은 끔찍한 일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깨닫고 더욱 성숙해진 눈빛을 하게 되었다. 몇 시간 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말이 전해지자 서윤과 지호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는 비로소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긴 도우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는데 그의 병실은 서윤과 지호가 매일 찾아와 간호하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서윤은 도운을 위해 직접 도시락을 싸오고 과일을 깎아주며 지극정성을 다했고 도운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에 행복해하며 퇴원을 미루고 싶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지호는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와 도운에게 학교 생활을 조잘거렸고 도운은 그런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 세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행복한 가족의 그림이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창가에 기대어 도운과 서윤은 나란히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도운은 조심스럽게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퇴원하면 정식으로 프로포즈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도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는 더 이상 계약이나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당신과 지호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우는 그녀를 품에 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는데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박민주는 독방에 갇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쇠창살과 긴 수영, 생활뿐이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서윤과 지호의 행복한 모습을 상상하고 괴로워했지만 그것은 그가 자초한 업보였기에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세상은 빠르게 그를 잊어갔고 카이스 그룹은 강도운의 리더십 아래 더욱 승승장구하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한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과 치유의 서사가 단단한 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합의부 법정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방청석은 수많은 취재진과 카이스 그룹의 관계자들, 그리고 이 세기의 재판을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민준과 최 이사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리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생기를 잃고 초라하게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변해 있었다. 한서윤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선 강도훈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지호 역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고, 박민준에게는 살인 미수와 특수 협박, 그리고 횡령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최 이사 또한 배임과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박민준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억울하다며 발악을 해보았지만, 교도관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서윤은 끌려나가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며 지난 20년 동안 자신을 참애던 지독한 악몽의 사슬이 비로소 끊어졌음을 실감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해방감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도우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다 끝났다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서윤은 도운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끼며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을 모두 쏟아냈다. 법정을 나서는 세 사람을 향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도우는 서윤과 지호를 보호하듯 감싸며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모습은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승리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재판이 끝나고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카이스 그룹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부패한 임원들을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며 제2의 창업이나 다름없는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강도우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경영 일선에 복귀했는데, 그는 과거의 냉혈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며 임직원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큰 지지를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호의 신분이었는데, 그는 강지호라는 이름으로 호적을 정리하고 정식으로 카이스 가문의 일원이 되었지만, 도훈과의 약속대로 당장 경영 수업을 받기보다는 평범한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즐기기로 결정했다. 지호는 아버지의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는지 미술사학을 전공하기로 했고, 서윤은 아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하고 응원해 주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도훈은 서윤을 데리고 교회의 한적한 추모 공원을 찾았는데, 그곳은 지호의 친부이자 도훈의 형인 강민우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서윤은 하얀 국화 꽃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으며 오랫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지호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그리고 당신의 동생이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었는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도훈은 형의 묘비 앞에서 묵념을 올리며 형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인 서윤과 지호를 평생 목숨 바쳐 사랑하고 지키겠노라고 맹세했고, 형이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으며 붉게 물든 단풍을 감상했는데,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깊은 유대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서윤은 도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북동의 낡은 작업실을 개조하여 전문적인 고서적 보건센터를 설립했는데, 개관식 날에는 정재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문화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서윤은 더 이상 숨어 사는 미혼모가 아니라
실력 있는 보건 전문가이자 카이스 그룹 회장의 연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고 그녀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자아냈다. 도우는 행사장 한켠에서 서윤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 속의 작은 벨벳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밤이야말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고백을 할 때라고 결심을 굳혔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도훈은 서윤을 센터의 옥상 정원으로 이끌었는데 그곳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훈은 서윤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지난 시간 동안 당신과 지호가 내게 준 행복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운을 떼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차가운 숫자와 이익만을 탐했으며 살아왔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나와 결혼해서 영원히 내 곁에 있어달라는 도훈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서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훈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카이스 그룹 소유의 제주도 리조트에서 비공개로 치러졌는데 화려한 보여주기식 예식이 아닌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박하고 경건한 예식이었다. 지호는 턱시도를 입고 의젓한 모습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식장에 입장했는데 서윤을 도훈에게 건네주며 엄마를 잘 부탁한다는 말 대신 삼촌 아니 아버지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속삭여 장례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서윤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도훈 앞에 섰고 도훈은 그런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서약했다. 두 사람이 입맞춤을 나누는 순간 하객들의 축복 섞인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그들의 결혼식은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결혼 후 서윤과 도훈 그리고 지호는 한남동 저택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삭막했던 저택은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서윤은 아침마다 도훈과 지호를 위해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도훈은 퇴근길에 서윤이 좋아하는 꽃을 사들고 오는 로맨티시스트가 되었으며 지호는 주말마다 두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니며 평범한 가족의 행복을 만끽했다. 도훈은 지호에게 경영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지호는 스스로 방학 때마다 회사에 나와 인턴 생활을 하며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도훈의 뒤를 이어 훌륭한 리더가 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서윤은 그런 두 남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자신이 지켜낸 이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는 카이스 그룹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재단을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재단의 이사장은 다름 아닌 한서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고 도훈은 그런 아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막대한 기부금을 쾌척했다. 서윤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그녀는 단순한 재벌가 사모님을 넘어 존경받는 사회활동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박민준이 뿌린 악의 씨앗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희망과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호가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 다가왔고 졸업식장에는 도훈과 서윤이 나란히 참석하여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학사모를 쓴 지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고 그는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성장을 지켜봐준 부모님께 감사를 표하며 특히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 강도훈에게 존경과 사랑을 전했다. 도훈은 지호의 연설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서유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가 정말 잘 해냈다고 위로했다. 졸업식이 끝나고 캠퍼스 교정에서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카메라 렌즈 속 그들의 미소는 그 어떤 시련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가족애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유는 서재에서 도훈과 와인을 마시며 지난 20년의 세월을 회상했는데 그녀는 만약 그때 박민준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운명은 짓궂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야 할 길로 인도한 것 같다며 고통스러웠던 과거조차 당신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했다. 서유는 도훈의 말에 감동하며 당신은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라고 화답했고 두 사람은 창밖의 달빛을 배경으로 서로를 깊이 포옹했다. 20년 만에 밝혀진 혈통의 비밀로 시작된 전쟁은 이렇게 사랑과 용서 그리고 화합이라는 완벽한 결말을 맺으며 막을 내렸다. 5년 후 카이스 그룹의 창립 기념일 행사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는데 단상에는 강도훈 회장과 그의 아내 한서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한 강지호가 나란히 서 있었다. 도훈은 기념사를 통해 그룹의 비전을 발표하며 가족 중심의 경영 철학을 강조했고 그의 옆에서 서유는 온화한 미소로 내조의 여왕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행사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온 세 사람은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모습으로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지호는 이제 곧 결혼할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하여 도훈과 서윤을 놀라게 했다. 도훈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어떤 아가씨인지 깐깐하게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서윤은 벌써부터 며느리 볼 생각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강도훈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형 강민우를 떠올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형에게 이제 안심하고 쉬라고 말을 건네며 당신의 아들과 당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내 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다고 전했다. 서윤이 도훈에게 다가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고 도훈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 올랐고 그들의 앞길에는 언제나처럼 밝은 빛만이 가득할 것임을 예고하며 차는 어둠을 뚫고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를 둘러싼 전남편과 냉혈 CEO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그 폐허 위에서 피어난 사랑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한서윤의 잃어버린 20년은 강도훈이라는 남자를 만나 비로소 완전해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증명해 보였다. 이것은 단순히 재벌가의 비사가 아닌 한 여자가 어머니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투쟁의 기록이자 진정한 사랑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였다.